교철학원 전임연구원 송경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이재성 선생님께서 계명대학교 학술대회 참석자 지금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올해 들어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께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심경호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일본 교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들로는 김시습 평정, 영민과 동아시아 고전문학, 한시의 성좌, 한시의 서정과 시인의 마음 등 다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역서, 술필지 많은 책들을 집필하셨습니다. 큰 제목은 김시습의 시문과 생애인데요. 그 아래 김시습의 고독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2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실 우리 심경호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시며 고생 많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인사합시다. 일어서서 앉으세요. 과연 경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대구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께 말씀드린 게 제 이름에 경자를 경사경자를 씁니다. 제가 설친 이름은 전부 무급, 저도 대목 사람인데요. 그런데 낳기는 제가 경산에서 났어요. 경남대학 자리에. 그래서 제가 아명이 경산이어가지고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연일대치고 꼭 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실은 원주에서 이제 살다가 국민학교 1, 2학년을 내랑 국민학교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를 길러주신 제가 문학을 하게 되고 인문학을 하게 된 동기는 오복수 선생님이라고 지금 살아계시면 꼭 뵙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신데 저를 1, 2학년 때 아주 그 문학에 길러주셔가지고 제가 평생 이 직업을 국문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 대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김시습의 시문과 생애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김시습은 대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좀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경주 남산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영남에서 많은 정신적인 그 소양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일생 그 방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그 김시습의 방랑이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저술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현대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 이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 지향이 어떤 것인가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가 되게 알 수 있죠. 시습이란 말이 잘 아시다시피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학이 시습지면 역열호화라는 시습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가에서 성장할 때에 예전에 보통 그 외가에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외가가 성균관 서울 때 성균관 앞에 여기서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일생 유학으로 어떤 큰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시습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즉 성인이 됐을 때 부른 이름이 열경이었어요. 열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학이 시습주는 부적교화의 그 열자를 쓰고 경자는 남자를 뜻하는 정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경. 그래서 이름하고 자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름 자체가 유학으로 하나의 큰 인물이 되라는 뜻으로 출발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김시습은 불행하게도 아시다시피 설잠이라고 하는 불교의 원명으로 그동안 살았습니다. 즉, 이 사람의 일생은 시습이라는 이름하고 설잠이라고 하는 불교의 법명 사이에서
진동했다.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축을 일정하게 갖기보다는 양쪽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를 왜 신문에서 이야기하는가? 김수만큼 저술이 처음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조선전기에. 아시다시피 김수는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 특히 그 세조가 단종을 숙부가 조카를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전왕, 즉 세종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이 없이 크게가 비판하는 사람이 찍었습니다. 물론 조효라든가 그런 세력신들 김수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육신, 세력신 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에 대해서 항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원내 참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방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랑의 방법이 유화에 보게 되면 김수는 자기가 쓴 글들을 세상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나뭇잎에다가 시를 써서는 그것을 강물에 띄워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수는 저술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야 할 텐데 반대로 중종연간부터 김수를 추앙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이 쓴 시와 글들을 수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해 뒀다는 겁니다. 즉 글이라고 하는 것을 남김으로써만이 자기의 사상과 저항, 자유의 그 추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했기 때문에 저술을 많이 했습니다. 시만에도 지금 남아있는 게 그렇게 이파리에다가 써서 버렸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수가 1500수 이상이 돼요. 조선 초기에 그렇게 많은 저술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 관한 저술들, 유학에 관한 저술들, 또 우리나라의 도교에 관해서는 이 수련도교의 시조를 김시습이라고 꼽을 만큼 도교 방면에서도 어떤 저술들도 있었고 시절 활동도 있었단 말이죠.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 세상이 싫고 다 버릴 것 같으면 글을 남기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것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글을 누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글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윤춘년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명종 때 약간 불교나 도교나 이런 것에 개방적이었던 유학자이긴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선조대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팔자본으로 발행합니다. 자식들도 없고 후손도 없고 가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팔자본을 낸 예입니다. 거의 드문이에요. 그리고 이 김수배에 대해서 최초의 평전을 누가 쓰냐면 윤곡이 선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문집이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추앙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다들 넣어주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에 나가는 요지를 따라 나가면서 띄엄띄엄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습은 만으로 58세, 제가 꼭 58세입니다. 제가 48세 때 김시습 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을 떠나서 이 세상이 굉장히 부조리하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방랑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김시습 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서자식 때문에 집을 떠나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더 많이 이제 남는 것은 김수비 했던 저술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글을 써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적으로 바뀌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11시간에 굉장히 긴 그 수술을 받고 깨어났을 때 생각할 때 그전에는 사실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제 공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3년 전입니다. 다행히 약간 귀에 오른쪽 귀가 조금 안 들리게 된 그 이명이 있는 현상만 남고 머리가 더 맑아졌어요. 기억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다음 특이한 것이 말하느라 잔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비난하는 소리 같은 게 이렇게 잘 안 들려가지고 아주 적당히 기가 먹었습니다. 자,
김수의 경우도 질병을, 몸의 병을 끌고 다닌 사람이죠. 58세, 그래서 마지막에 무량사에서 죽습니다. 지금도 참 무량사에서 왜 죽었는지 제가 김수 평전 때 밝히려고 해서 양양에서 은둔하면서 화전 읽으면서 살던 사람이 왜 무량사에서 죽었는지 아직도 밝히지 못했어요. 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무량사에서 병들어서 죽으면서 불교 승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다비식을 거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긴 책은 김시습의 윤실인 내월당집에도 들어있지 않고 오로지 책으로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묘법 연화경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 발문을 썼어요. 근데 법화경에 발문을 쓰면서 특이하게도 설정이라는 어퍼도 사용하지 않았고 김시습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고 열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비식을 거행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무량사 앞에 가면 김시습의 부도가 해가지고 탑이 있습니다. 아마 김시습의 유언대로 했다면 그 탑이 없어야 될 것인데 어쩐 일들이 탑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저는 아마 김시습의 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김시습은 저희 학교 때부터 생육신의 한 사람, 저희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 때 책에, 국어책에 나왔던 논문이 나는데 김시습이 세종대왕이 5살 때 불러서 민간의 아이인데 굉장히 천재라는 얘기를 듣고 세종대왕이 이 아이를 좀 시험을 해보겠다 부릅니다. 그래서 승지가 시를 짓게 해봤더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시를 지었다. 그래서 이 김시습한테 비단 50필을 주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어떻게 가져가나 보니까 이 오수의 동작 5살밖에 안 된 꼬마가 키도 잡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비단을 끌고 가겠어요? 봤더니 비단의 피를 다 풀러가지고 앞과 뒤를 묶어가지고 허리춤에다가 한 다음에 간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죠?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풀게 되면 마찰이 더 심해져가지고 땅에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실제로 김시습을 시험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김시습도 추억을 할 때 5살 때는 아니에요. 박이창이라고 하는 저 승지가 자기를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이 승지가 된 때가 김시습이 한 8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나 전설은 5살 때 세종이 김시습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이 아이를 함부로 나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잘 길러가지고 나중에 국가의 큰 인물이 되도록 하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김시습의 일생의 하나의 그 라이트 모티브라고 그럽니까? 동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시를 가지고 실험했다는 것도 우선 또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 제가 시문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이유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만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는 매월당집을 처음 간행할 때에는 김시습을 무슨 충절이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김시습을 왜 높이 평가했냐면 시 때문에 그랬어요. 시를. 그래서 이 시를 편찬했는데 우리나라의 문집 편집 방법이 크게 2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장르별로 묶습니다. 시는 시대로 묶고 문은 문대로 묶어요. 그런데 시는 날짜 순으로 묶고 문은 양식별로 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논이라든가 무슨 설이라든가 뭐 상소라든가 무슨 묘시명이나 이런 순서로 묶고 굉장히 특이하게 묶는데 사실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김시습의 문집만은 물론 시와 문을 따로 묶었습니다만 시가 편년체가 아니에요. 날짜 순으로 묶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묶어 있냐면 소재별로 묶어놨어요. 달이면 달, 무슨 식물이면 식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김시습 평전을 제가 쓸 때 엄청 애를 먹어서 4년 이상을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쓰인 건지 감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시상을 놓고 쫀득하게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매번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소재별로 했느냐? 김시습의 시를 보고서 시공부를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분류식, 그걸 분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시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시언해. 그죠? 두시언해. 근데 두시언해 전에 세종이 만든 게 찬주분류두시라는 게 있습니다. 찬주분류두시를 기본으로 두시언해가 나오게. 세종이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모든 고조를 전부 다 정권, 가장 완전한 텍스트로 만들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자치동강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보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 역사고 하나 문학에서 제일. 그 다음에 한유도 했습니다. 한유도. 그게 세종이 다 했어요. 지표자 학사를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류 체계로 김수습의 시문이 돼 있다. 이것은 뭐냐면 김수습이 처음에 사상가라든가 또는 무슨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시가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젊은 노인들한테 시 공부를 하는 교재로 제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명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에 외교 사실적으로 독특하게 시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 시를 즉흥적으로 써야 되는데 한시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한시를 매우 쉽게 생각하지만 저도 지금 한시를 쓴다 그러면 하루에 끙끙거려가지고 저는 하나 완성할까 말까. 아문을 맞추기 어려워요. 라임을. 우리말에는 라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문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평칙을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세종대왕이 한시를 쓰셨을까요? 세종대왕이 한시를 안 쓰셨어요. 못 썼는지 몰라요. 세종대왕 시가 한 편밖에 없죠. 꿈속에서 지었다. 세조 처음에 한시를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의 파트너이 신숙주잖아요. 그죠? 신숙주에게 시를 주고받으면서 세조가 국왕에서 계속 시 연습을 했어요. 성종도 처음에 시를 못 썼어요. 그만큼 한시하는 게 어려워요. 물론 예전부터 그 쭉 바로 공부하신 분들 여러분들 한시 쉽게 있지만은 지금은 중국 사람들은 한시를 못 짓습니다. 중국말의 맨 마지막에 우리말에 있는 그 이라고 하는 발음이 중국에 없어졌어요. 흡소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추측을 해야 돼요. 그 특별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아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한시를 남긴 사람이라는 분들이 굉장한 거거든요. 이 김씨도 근데 5살 때에 적어도 전설에 의해서 있는데 본인의 그 추억에는 적어도 7살 때는 한시를 완전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래요. 근데 김씨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10몇 살이 돼도 우리말을 잘 못했다고 해요. 뭐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한시 한문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방랑을 했다지 않습니까? 방랑하면서도 즉흥적으로 한시를 정말로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김씨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가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인은 지금하고 달라서요. 둘로 나옵니다. 한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과 못 짓는 사람입니다. 한시를 지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춘향전, 이도룡이 그 합격한 과거 시험 문제가 뭡니까? 춘당, 춘색, 보금도이거든요. 그게 칠원절구의 한 부를 딱 필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향전의 작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한 거니까요. 시간 잘 갖고. 이도령이 쓴 답안지가 뭐다라는 걸로 거기다가 춘향전에다가 넣지 못했어요. 한시 중심으로. 조홍전에 한시가 아닌 한시가 들어있어요. 그만큼 어렵다. 우리가 아는 김사카드 있잖아요. 방랑만이 하면서 시리즈에. 김사카드 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아분하고 형식을 맞춘 시하고 육당통월이라고 해가지고 한시에게 맞지 않은 의식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사카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어떤 김사카드는 방랑시 나오니까 나도 김사카드에서 쓴 것이 오늘 모아진 거죠. 그죠? 근데 김사카드 완전한 시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잘 줬어요. 옛날 그 형식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김시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버렸다는데도 남아있는 시들 보게 되면 가장 완벽한 시들. 각종의 형태, 짧은 시, 긴 시, 더군다나 시라고 하는 걸 범위를 벗어나서 송나라 때 나온 사라고 하는
악보 병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악보 병식에 살아있는 사람이 10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재현, 어느 나라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김시숙, 대표적인 정약용, 몇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구조작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금호시나 이런 데다가도 중국의 한시에서 제일 어려운 것까지 다 구사하면서 썼다. 즉, 이 사람은 10살 정도까지 한시 공부를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왜 한시가 어려우냐? 지금 현재 IRG라고 해서 세계 그 모든 문자를 번호를 다 주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은 호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깨지지 않기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 번호를 주는 작업을 해서 완결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세계 문자 협회에서. 근데 거기에 등록된 한자의 수가 기초가 35,000자예요. 35,000자. 근데 이 35,000자를 한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106개의 운목은 구분이 쫙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쫙 그것을 외워가지고서 그걸 구분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김수근 머리가 좋았던 게 뭐냐면, 어려서 할아버지가 당시부터 가르쳤지 않습니까? 당시. 이 가시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오는 소리값은 되게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을 본인이 유추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김수근의 천재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김수근이 천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론은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빨리 시를 줬던 사람이 율곡 선생님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암기에서 된 것이 아니고 응용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겁니다. 어떤 한식까지. 자, 소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에서는 처음에는 시인으로서 이 사람을 하나 생각했지만 점차 이 어쨌든 간에 세조가 찬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왕위를. 일단 세조 이유 아닙니까? 전부 다. 세조를 기정사실화해야 되고 왕권의 정당성을 다 인정을 하는 위에서 이 사육신, 생육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지속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국가로 봐서는 안정기가 들어가게 되면 왕을 위해서, 전 세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신화가 필요한 거죠. 이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육신, 생육신들을 어쨌든 간에 점점 세조도 옳지만 이 사람들도 충성을 다한 이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자꾸자꾸 이 사람들을 추존을 해나가고 있다. 그 추존을 맨 마지막에 완결을 시킨 사람이 정조예요. 정조가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정조가 제가 마침 여기에 노량진에, 서울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육신료에 들어있는 비입니다. 비석의 탁본이에요. 사육신료 노량진에 꼭 가시게 되면 2개의 비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당에 있는 비석은 6모로 나 있어요. 그래서 6사람의 생육신들,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육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육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1950년대가 60년대 만든 새 거고, 비가 가려 있는 게 옛날 명조 때 만들었다가 이 정조 때 세웁니다. 이런 비석이에요. 그 진짜 노량진에서 이걸 해왔다면 문화재 보호를 걸려서 제가 이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아사히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데 아사히 인도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경성 법원에서 판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수집가여가지고 중요한 책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태평양 전쟁에 집안이 망해가지고 이 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버클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1,500장 정도의 학본이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사진으로 떠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 조각 맞춰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 안구절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육신료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뭔가에 대해서 이때까지 참 전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육신이 처음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등에 업고 와서 노량진의 이곳에다가 묻었다고 하는 승려가 있다. 그 사람이 김씨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설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오늘날은
사육신이 당연히 김수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1700년대 중반까지도 김수과 사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확증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 앞에다가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 김수과 사육신 이 관계라고 좀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확증이 됩니다. 근데 이 사육신의 묘가 정식으로 국가의 그 제사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된 것이 정조인데요. 이 사육신의 묘를 왜 정조가 더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은 정조는 정도전도 복원시킨 사람입니다. 복원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조가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냐 하면 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치위 세력이 필요하지만 구시대의 공신들, 국가를 위해서 썼던 사람들, 이걸 노련세계는 고구라 그럽니다. 혹은 맹자에서는 교목세가라고 하는데 이런 집안의 후손들을 잘 등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여러 사람들,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봐서 역적으로 몰렸지만 그 가운데 국가 사회를 위해서 진짜로 일하는 사람들은 복권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정도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도전이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은 이 사람의 문장은 굉장히 뛰어나서 한번 읽어볼 만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전의 문집을 교정해서 올리라. 이런 얘기. 이게 시원탈이죠. 정도전의 문집을. 그래서 정도전의 문집이 어디서 나왔죠? 중간본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대구본이 없으면 정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규장각의 신하들이 했는데 그 출판을 왜 대구에서 했는지 그것도 수수께끼인데 중앙에서는 아마 하기가 어려웠던 수수께끼겠죠. 그래서 대구에서 중간본을 냅니다. 정도전의 중간본을. 근데 어쨌든 이 정조가 이와 같은 식으로 복권하는 사람 중에 김시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시습을 2조 판서로까지 이제 추종해요. 죽은 사람한테 2조 판서가 무슨 소리겠습니까만 추종을 했다. 그리고 이 창절사죠. 저 1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만 창절사, 영월에 있는 창절사를 잘 꾸미게 되고 여기에 주병, 즉 중심적인 신주와 그리고 그 옆에 배식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정하고 거기에 쓴 제문도 지어주고 정조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정조가 5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돌아가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써야 될 글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근데 안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사육신에 대해서도 혈융원을 갈 때 한강, 지금 한강 다리에 배다리를 깔고 그 배다리를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게 되면 꼭 가셔야 될 상로터널 입구에 용양봉조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산에. 용양봉조정이 바로 한강을 건넌 정조가 한번 쉬고 점심을 잡수고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용양봉조정 집에서 전철이 생겼는데 여기 그 용양봉조정 올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용양봉조정은 용이 쉬는 듯하고 몽황이 나는 듯하다 이렇게 이름을 아주 굉장히 잘 잡는데 그 위에서 바라다 보면 바로 사육신묘가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조가 쉬면서 장편의 한시를 짓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성을 당한 사람이라는 걸 써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들을 확실하게 복권시켜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신앙가들한테 주는 거죠. 거기에 화답하는 위치가 다산 정약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예전에 이 국왕도 시를 통해서 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 시를 국가사업에서 해야 될 시를 민간에 떠돌면서 민간의 삶을 반영하고 민간의 목소리를 모아서 현실의 정치를 비판하는 데 쓴 사람이 김시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의 용도가 달라진 것이죠. 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높은 이사를 경국 문장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데에 글을 써야 될 것을 나라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탐관오리들이라든가 또는 권력에 맞춰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승려들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들을 김수습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습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육신의 원래
그 같은 멤버였다가 사기 씨하고 같은 그 나중에 이제 고발하는 사람의 장인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공신이 되는데 종로거리에서 김수습을 만났을 때 김수습이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아무개야 너 같은 놈이 이 벼슬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 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승인데 김수습을 보고 숨을 치고 피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설인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왜냐면 그 이후에 어떤 정승이 자기 나이가 되게 들어가지고 그만둬야 될 때 안 그만두면 아마 김수습 같은 사람이 왜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요. 김수습이 그러한 저항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눈에 가시졌지만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김수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하나의 철학자이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교하고 불교하고 도교에 대한 저술을 저기 이렇게 많이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에 가서도 기화를 하버드통이라는 사람의 호물로도 있는데 그 이후에 별로 많은 사람이 저술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김수습은 매월당 전진에 들어가지 않고 이 각 사찰에서 전하는 복판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술. 좀 이따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성철 스님이 보시던 책 속에 김수습이 주석한 것까지 나왔어요. 3년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김수습의 영향은 엄청난 이 저술의 면에서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 시라든가 문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과 올바른 인형을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서운 사상가입니다. 원래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타전민들의 삶이라든가 이런들의 고통을 했던 인도주의자 또 그 당시에 김수습만큼 직접 여행을 하면서 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자이자 방랑자입니다. 북쪽으로는 저 평양을 넘어서 청천단까지 가봤고 말이죠. 남쪽으로는 제주도 못 가봤습니다만 경주, 전라도 이거 다 이들 돌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행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행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글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20대 후반에 경주 시대는 묘법 연화경 원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교의 편찬 사업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조영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자본으로 23권 책으로 매월 땅집을 간행하게 되고 손조는 율곡이에게 김수습전을 쓰라고 합니다. 이건 좀 율곡이에게 쓰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이자 김수습을 율곡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수습을 왜 썼냐면 김수습 전에서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테마가 율곡이 하는 뭐든지 그리는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키워드가 뭐냐면 그게 나와서 신유조입니다. 김수습은 자취는 불교 신도 같이 승려처럼 다녔지만 즉 겉으로는 승려 모습으로 돌아다녔지만 그 마음은 유효였다는 겁니다. 이게 율곡의 전에 가장 핵심적인 글이에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어떤 소름과 같은 걸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율곡이 한 얘기는 김수습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율곡은 어려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승려가 됐다는 걸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장원급제를 했을 때도 탈락을 시켜야 된다고 막 그런 걸 유홍이라는 사람이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이 율곡 자체도 굉장히 사상적인 갈등을 느꼈던 사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수습은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신유족골. 이 사람 유학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자꾸 이단을 맞았다고 김수습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불교도 아니다 이게 따질 때 아니라 유교도 따지지 말고 마음은 유교의 기본 정신을 지켜나가는 속에서 행동으로서 외형으로서 자취로서 불교의 모습을 보낸다. 이게 원래 그러면 괜찮더라도 벌써 신과 적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유와 불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하려고 했던 사상가였다고 하는 것을 이 율곡은 너무나 명쾌하게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김수습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자기 사상을 최화한 사람이다
사상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그 사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학생 가운데 이렇게 많다고 할 수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계속 그 걱정은 자꾸 공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뭐가 전지식을 많이 늘어가는데 내 삶에서 그 실천이냐라고 할 때는 부끄러운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김일성은 그것을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남긴 58세에 쓴 시에서도 나는 아직까지 불교의 근본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고백합니다. 20대에도 고백을 했고 58세 죽을 때도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그런 음식들 다 봤지만 자기가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자조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할 정도로 비판하는 사람, 김일성만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다른 키워드에서 오늘 이 사상이고 철학에 관한 얘기지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인카네이션이라고 육화해서 살느냐 지식으로만 갖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일성은 우리에게 첫째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야지 지식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김일성은 불교에 대해서는 불교를 비판하고 유학자에서는 유교를 비판하고 도교에 대해서는 외당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부정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했다. 저는 김일성이 그래서 못내 사랑스럽고 가장 훌륭한 인물입니다. 가슴으로 자기의 몸으로 사상을 실천하는 것을 살아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는 달관했다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한 은퇴하고 이럴 때 되면 세상은 뭐 다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불교식 얘기하면 본래성 나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젊은 김일성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은 슬픈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지 잘 모릅니다. 이 김시습의 아버지는 김일성이에요. 나리 자 깨달을 성자인데 강문 김씨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울진 장씨예요. 근데 이것만 알지 제가 이것을 족보며 뭐 이런 것이 인문을 하는 다 찾아보려도 우선 저게 무슨 족보가 이렇게 발달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김일성이 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김일성한테 슬픈 거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은 끝까지 어머니를 외칩니다. 어머니가 나를 유학의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떠도는 방랑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48살, 49살 때 서울을 떠나면서 시를 써요. 자기 자화상 같은 시를 써요. 정말 처절한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들어 죽고 난 다음에 딴 여자를 얻었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병약하다는 이유로 취직하지 않았다고요. 직함만 가지고 있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되게 무인 집안이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굉장히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옛사람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치달하게 비판하는 게 아마 유일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끝까지 어머니의 그 이상, 어머니가 받은 그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그 오세동자라고 불렸다고 했는데 5살 때 세종한테 불려갔다라고 해서 근데 오세가 그만 세상을 깔아보는 오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세는 말하고 세상을 깔아본다, 오만하게 내려본다는 오자구가 발음이 같잖아요, 그죠? 천지였던 사람이 말하자면 세상을 에서부터 스스로 소외되고 버림받고 세상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김수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그 김종서가 죽고 안평대원이 죽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때 과거 시험 공부를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종을 죽이는 순간에 이것은 모든 가치가
전도됐다고 봅니다. 유학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본인이 유학을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정신하고 어긋나는 세상을 살 수 있겠냐. 이것이 미치지 않고는 어쩔 수 없죠. 그 똥통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똥통에 빠졌다. 거짓을 미쳤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걸 양광이라 그랬다. 거짓을 미친 행동을 하는 경우. 읽고 있던 책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그 사람한테는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면서 쓴 것이 탕유. 나는 이제부터는 아주 질타하게 놀리겠다.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질타하게 놀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슬픈 존재에 제가 주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불안을 했느냐. 이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토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질타한 놀이를 통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어떤 면에서 백성들의 삶에 좀 더 근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관람을 시작하는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3페이지입니다. 김일성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남은 기록 중에 자기 초상화가 가장 오래된 걸 남기는 사람이죠. 최근에 작년인가요? 어디에 보니까 이 원본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비싼 걸 보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그림이 4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고려대학에 있는 매월 당시 사인으로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에 김일성이 자기가 그렸다고 하는 사진이라면 옛날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사진과 그 위에는 김일성이 쓴 네자로 되어 있는 한시, 찬을 붙여놨어요. 그 내용이 아주 자조적인데 2시 이하는 이장길이라고 방랑할 때 28살 때 죽었다고 상명문 쓰러 죽어갔다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죠? 그 이하를 내려 깔아본다고 그리고 이 해동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이렇게들 나를 두고 칭찬하지만 이 헛된 이름 이게 너한테 어떻게 해당되냐. 내 모습은 지극히 초라하고 내 말은 아주 엉뚱해. 그러니 너의 이 초상화는 기린강이라든가 뭐 이런 데 훌륭한 데다가 둬야 될 게 아니고 구학, 산골짜기 이런 사람도 없는데 여기다가 내던져야 돼. 이건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 초상을 그런데 내던지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너 자신도 그렇게 나진 걸 이름 없는 존재일 뿐이야 라는 걸 쓴 거죠. 이 사진 보시면 얼굴이 찌그린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조선 초상화를 보게 되면 대개가 사시화라 그래가지고 전복을 입고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모습은 찡그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것이 이제 처음 초상화가 본인이 그렸던 것을 가지고 목판에 올린 겁니다. 이건. 그래서 목판에 올리고 이 김일성을 좋아했던 여러 사람들 오세암이라든가 무량사라든가 마지막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특히 노론들이 성지라고 생각한 것이 춘천 옆에 화천에 오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군부대 지역이어가지고 잘 가지 않는 데들. 오군에 가게 되면 거기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초상화가 곳곳에 많았어요.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람. 여기 경주에도 기린사에도 이런 초상화가 있습니다. 마치 공자의 초상이 곳곳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김일성을 좋아하는 유춘현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공자다까지 오겠어요. 왜? 아마도 사상을 실천했다는 면은 더 강조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누면서도 천재였다는 그런 면보다는 근데 이 본인이 쓴 이 자살진찬에서 보면 자사진찬에서 보면 굉장히 자조적이죠.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20대 후반에 경주에 있을 때 무량사에서 남산에 있을 때에 바로 원효의 비석을 봅니다. 이 원효의 비석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뒷조가리가 하나 불교대학인 동국대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효의 이 비석에 대한 쓴 원효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글이자 김일성을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또 글이기도 한데요. 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게 화쟁입니다. 원효대사의 그 호가 법호가 죽은 다음에 화쟁대사, 무쟁대사라고 했어요. 아주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뭐 화엄정이 심지어 신라는 밀교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진원정이, 묵상정이, 뭐 하는 종파들이 전부 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종파들 간에도 타협이 되지 않을 때 원효는 그거를 조화시키려고 했다. 여러 가지 쟁론을 갖다가 조화시키려고 했다 해서 화쟁대사, 무쟁대사라고 합니다. 이 무쟁대사의 비석을 보고서 김수림을 쓰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여기 보면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비석에는 원효가 중국에 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돌아와가지고 여기 비석의 이 비문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원효는 돌아와가지고서 혼동치백했다는 말을 속에서 성과 속을 넘나들었다. 나는 그 스님이다라고 해서 어떤 산골 속에 큰 법당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다니면서 법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경론의 불교에 대한 소초, 불교의 저술이 원효가 굉장히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도 김수림나도 어느 정도 불교의 용어들이나 철학적 이치에 대해서는 알긴 하지만 여전히 불교가 서쪽, 달마가 서쪽에서 올 까다, 혹은 부처 자신, 진리 자신, 이것은 나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일생 동안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갇혀서 하나의 종파라든가 또는 어떤 하나의 주지가 되질 않았어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절대 주지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종교를 갖다가 빙자해가지고 국가사회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속을 다니면서 자기의 신문을 통해서 선법을 전하고 부학적인 진리를 갖다 얘기했다는 것이 원효하고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저술이 많다. 원효가 굉장히 저술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도 되게 일본에 가 있기 때문이죠. 이 저술에 줄여서 누구보다 김수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동양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속지 않는 방법이 있죠. 그죠? 덕을 세우느냐, 공을 세우느냐, 말씀을 세우느냐입니다. 근데 말씀을 세운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든 간에 글을 쓰는 것을 동양사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불교도 비교도 마찬가지로 이 사상을 정리된 글로 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절대적인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김수의 20대 이야기이자 원효를 발견한 이야기이고 본인의 실천입니다. 저는 그것을 유교와 불교의 두 개로 나눈다면 첫 번째 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유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무자기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라는 뜻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는 자기 자신은 자기의 호를 청자를 많이 썼어요. 청한자. 맑게 한가로 하면 자죠. 그죠? 청한자. 매월땅이라는 호를 사용하고 제가 보면 문헌에서 김수이 살아있을 때 딱 한 번 매자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호였을 거예요. 남이 불러주는 그런보다 자기의 서식문에 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기 자신을 무엇이냐? 청한자를 많이 써요. 엉엉 사기 이런 식으로. 즉 이것은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제야의 일민이라는 뜻입니다. 일민.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논어에 있는 인지상이야 지기한 말이 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올곧다라고 해서 표현하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뭘 보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논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직입니다. 정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집현전 학사들, 수많은 학사들 봤는데 변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김수는 그 사람은 개개인을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그 사상을 공부했다면 그거에 대해 충실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정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비판한 거예요. 이 학자들은 비판했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기의 삶, 나는 정직해. 거기 저 세조에 이게 조그만 확대했습니다만 이 세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세조가 불렀을 때 간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있지 않았어요. 불경을 언행한다는 데 빨리 갔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도철이라고 하는 제도로서 방랑을 하게 없습니다. 세조가. 분수기 돼야 돼요. 전부 다. 아마 오종에 세조도 이 김수가 어쩔 수가 없고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김수습 관광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김수습의 선생이었던 그 설중 같은 분들은 나중에 그 충군당에 있었어요. 저 한경도 저기였는데 군 속에 대해서 군 속에.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좀 더 배불 이런 사상이 온 거는 다 결단이 났거든요. 이 김수습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러면서 역시 국왕에 어느 정도 인정이 있었는데 세조도 무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러한 정권을 흔히 얘기해서 뭐 천탈인지 했다 그랬지만 이 국왕이 그렇게 쫀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동학사에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 세조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세조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승려들이나 일반 민간인들이 그 당시에는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법회를 열다면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민중운동을 막 하는 거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지역 공간에다가 제사 지내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게 동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사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세조라는 사람이 무조건 대척적인 그런 걸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서로 기양하고 서로 보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김수 가서는 절대로 자기가 정치에 나가서 실제로 할 수 없다는 걸 이 7쪽에 있는 유명한 시죠. 개개 뼈다귀를 주지 말라. 개뼈다귀를 보면은 이걸 보면은 자기 무리하고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기 무리들끼리 그 개뼈다귀를 주고 싸우고 나중에 주인까지 물어줍니다. 그걸 무시무시한 그 다음에서는 쓸 수가 없는 이런 시기를 쓰면서 정권의 탐욕, 욕망, 권력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보게 되면 51세가 돼서 야여하라는 그 실험의 구조를 갖다 이용한 건데 그렇게 방랑을 하고 모든 것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일생 동안 이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서 부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밤이 왜 이렇게 새지 않은가 이런 시를 썼어요. 김수습의 제자가 없었어요. 김수습은 수학산에 있을 때에는 양반 사대들이 이 천재한테 공부를 시키게 되면 과거 시험 빨리 합격할 거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비단 옷 입고 어린 젊은이 들어오잖아요. 돌멩이를 던져가지고서 애들을 쫓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 않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했냐? 아침 새벽부터 물을 길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막 손이 막 풀으니까 선생님들이 못 빼내서 다 달아놨어요. 승려들도 김수습의 제자를 안 했어요. 유일하게 선행이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조금 약간 머리가 모자랐던 상자 같아요. 그러니까 김수습하고 양양까지 따라갑니다. 둘이서 하는 게 뭐냐면 맨날 바지 윷놀이하고 화전 들고 그다 결국 선행도 돌아갔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제자를 들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모든 종파가 가지고 있는 자기 섹트라고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연구에 대한 저항한 표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끝까지 마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수심 가득한 창자를 물 곳이 없다. 저는 여기서 김수습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김수습을 살려면 제가 모든 권리를 교수직도 그만두고 따라갈 텐데 내 처자가 뭐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김수습이 결혼을 안 했죠. 진짜.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애기는. 첫 번째는 어떻게 죽었는지 그 부인이 사별을 했고 두 번째는 수락산에 있을 때 했는데 1년 만에 죽었는지 그 사별을 했어요. 그죠? 한번 양양에 있을 때는 양양부사 유자한이라는 사람이 김수습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여인을 수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김수습이 이 여자를 갖다가 걷어보지도 않고 달밤에 뒷짐지고서 실을 읽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여자가 수도원이 짐을 싸갖고 그 다음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양양부사한테 이제 왜 그러면 그 여인을 데리고 살지 않느냐에 대해서 명령하는 말씀에 첫째로 고발을 나오죠. 나는 이 세상에 등을 지고 사는 사람인데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걸 내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여자도 가만히 보니까 돈 때문에 온 여자 같은데 네? 그 여자가 오래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번째 했더니 과연 짐을 싸고 나갔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그러면은 육아에서는 그렇게 무작위, 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라면 김수습은 불교에서는 뭐냐? 피모대각입니다.
피모 내각이 뭐냐? 피자는 쓸 피자죠, 그죠? 입을 피자. 털을 입고 뿔을 머리에 인다는 겁니다. 뭡니까? 털을 입고 뿔을 입는 것은 소죠, 소. 소가대라는 겁니다, 소가대. 이런 김수빈 남녀의 책 중에 시편담요의 주석권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9페이지. 요거를 제가 김수평전 쓸 때는 요 책이 가설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철 스님의 장서 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성철 스님 다음에 유명한 말이 산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상이 피문대각이에요. 깨달았다고 해가지고서 보살을 되고 나만 열받는 게 아니라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피모대각도 뭐냐 하면 이건 최상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된다는 거예요. 소가 돼서 쟁기를 이기해서 그 쟁기를 묵묵히 갈고 나가는 거죠. 민중 속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이죠. 김수의 주회를 적어놨는데 조선 전기에 이 주회를 선종의 이 글귀를 백화로 쓴 사람이 김수의 유일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해는 이제 1500년 김수의 죽은 다음에 이 강화도에서 나온 거라서 뒤에 후대했지만 김수의 주석을 했는데 한문으로만 주석한 게 아니고 이 한문이 백한문이라 해서 송대 백한문이에요. 그 당시 가서는 중국 이런 어휘에 밝은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이런 걸 안 했는데 이 선종의 이걸 설명하는 주석을 정통 문헌어법이 아닌 백화로 하는 거다. 이 사주가 천재가 아니고 거기서 이런 피모대가 이걸 시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석은 수락산이고 있을 때도 그렇고 남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직접 화전을 읽었죠. 그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좌도라고 씁니다. 좌도. 불교도들. 근데 그 중에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탁발씀. 자기가 노동하지 않고 남한테 시주 얻어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배운 것이 아니고, 제가 공부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은사가 서여 민영규 선생이라고 연세대학에서 명예 교수로 계시다가 94세로 4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에게서 사실 배운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시편담 요해를 가지고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이련, 김시승, 만해한. 근데 이 종파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봉사, 철저하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빛 가사를 입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국가의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삶하고 같이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련도 80 다 넘은 노인네가 전설을 모아가지고 성공사를 만들 리가 없잖아요. 거기 철학이 있으니까 그걸 한 거잖아요. 그 철학이 뭐냐면 전부 다 삶에 대한 얘기고, 민중의 삶에. 구원받는 문제에 대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이 성공사와 같이 훌륭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본책이 시편담요회인데 시편담요회를 발견해와 주석을 한 사람이 이 김수석이고, 그걸 또 공부해서 우리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에 활용한 사람이 만에 한 명이에요. 근데 서현 민영규 선생님이 이 시편담요회가 원래 우리나라 책인데도 우리나라가 잊어버렸던 거를 서현 민영규 선생님이 1980년대에 일본에 교전단에서 발견했어요. 일본에서 아주 지금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text가 틀려 있었어요. 그래서 서현 민영규 선생님이 저보고 불교를 같이 공부해라. 불교라는 게 구별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종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하시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90대부터는 많이 하시려고 했는데 운동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저는 다리 힘이 약하게 되면 활동을 못한다는 걸 선생님이 보고 알았어요. 잘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4년 동안 계속 누워 계시다가 돌아오셨어요. 다니도 못하시고 왜 그런 말냐면 김수석은 여러 가지 병원이 있었지만 늘 방랑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이 사람 정신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심으로 그 많은 창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김수석 도교에서 내단 사상을 합니다. 중국열차 같은 걸 좋아해서 황장에 대시고
약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약효에 의존하기보다 노동 자체에서 힘을 잃으려고 하면 노래를 많이 걷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다른 양분 같은 걸 쓰지 말고 자기 똥사지는 노동에서 하는 겁니다. 김수희 우리나라에서요 화해 장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힘을 남긴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그거를 심을 줄 알았기 때문에 고득직이라고 제주도 사람인데 이분이 정원을 꾸리려고 하는데 김수희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꽃을 어떻게 심어야 되나 그 심는 법을 전부 다 시로 적어줬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거 모든 게 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노동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있게 자기 실천하고 그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피모델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연한 박지원이 김수희를 좋아하는 것은 약간 비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늘 속으로 가지 말고 태양 밑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죠? 김수희는 그늘 속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태양으로 자꾸 달려나가. 뭐냐 완전한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왜 완전한 운동을 안 하고 세상 밖으로 달리고 자꾸 쉬운 소리 해내고 그러다니 태양 밑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고 온 게 뭐냐면 김수희의 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한국인이면 됐지 못하다가 설잡이라고 불렀다가 동공산이라고 불렀다가 벽산창훈이라고 불렀다가 이럴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그것도 허위의식이다. 너랑 박지원이 나오는 생각이죠. 그죠? 근데 김수희를 와서 자기 힘을 많이 쌓고 그때마다 자기 스스로 리뉴한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가보죠. 아까 말씀드린 죽을 때에는 어느 목보도 사용하지 않고 멸경이라는 자기 힘을 갖고 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모델은 유학적으로 조수동을 하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 속에 갇혀 있는 거지 사양한 짐승처럼 저 산간 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깨끗하게 고결하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김수희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김수희가 하나의 경제인간이라고 서구의 철학에서 경제인간 아지랄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 철학에서 서구 철학에서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참여 아니면 소욕입니다. 완전한 소욕을 나간다면 무슨 조수동이 되는 거죠. 참여로 나가자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치사하게 현실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진폭이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작은 사람도 있는데 김수희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슬펐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무량소에서 남긴 것에 열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 한강소라고 깔깔 웃는다라는 시를 수락산에서 40대 쓰는 시 같은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장자에 나온 말인데 외도 축적 병인망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아스한 길에서 말이에요. 축적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은 하나의 그 안에서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남떨어지 같은 큰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 있을 때 자기 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을 두고 겹치고 해야 되겠죠. 그죠? 누구 자기 있을 못하면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그게 축적입니다. 이 험악한 길에서 사람들은 버둥버둥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편안히 앉아가지고 태양을 등에다 쫄고 부헌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그게 귀찮고 그래서 자기는 깔깔거리면서 혼자서 춤추고 혼자서 노래하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학사에서 또 떠나서 양양으로 가고 양양에서도 안주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안주해서 여기 편안을 할 때쯤 되면 거기를 떠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어에서 보게 되는 성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거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 안주해서 안 된다는 말을 키우죠. 이것은 실수했다는 것이에요. 참 슬픈 사람이었다. 이 이외에 우리 김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전설을 내렸습니다. 제일 유명한 전설은 아까 말씀드린 원래 재산이 좀 있었어요. 분명히 아버지 쪽에서도 재산이 있었기 아버지도 그래서 취직을 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날 방랑을 하고 돌아가 보니까 자기의 노비들, 자기의 전담들 이 문서를 전부 다 누가 찾고 있어요. 맞아요. 옆에서 그 가져간 거예요. 갈취한 거예요. 그래서 김수희 자신이
관할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서 재판에 이겼습니다. 소송에서. 그래서 그 문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관할 문화에 나올 때 그 문서도 전부 다 달기가 찢어버렸다. 무소유죠, 무소유. 또 하나는 뉴스에 얽힌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양양이 산속에 있을 때 호랑이가 왔는데 이 호랑이들도 기비스한테 전부 다 절을 하더라고요. 승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그 조선기 가면 단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임, 국임, 대북, 소고기 등등 많잖아요, 그죠? 시파, 벽파 많은데 그 어느 당파에 비해서도 미움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사람이 김수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식인 우왕성실을 김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연합 맞지는 약간 비코스였으면 김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민간에서 그때 호랑이가 남추 절한다라고 전설을 만들 만큼 민간에까지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석에서도 사육심의 시신을 등에업고 사육심의 묘를 만든 사람이 김수라는 전설이 증폭될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이 김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거가 싶은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종파나 어떤 특정한 강파에서는 사랑을 받지만 그걸 넘어서까지 타입화돼가지고 훌륭하다 하기 매우 어려운데 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속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경험을 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김수를 같이 오늘 누나 같이 이야기하게 돼서 이상을 마치겠습니다.